안녕하십니까, 황영숙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생산관리 1급 기출문제 이론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3회 기출이고요. 자, 시행일자는 5월 28일입니다. 자, 지금 교재에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KBC 자격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재에 있는 분들은 교재 거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럼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이번에는 지문이 좀 기네요, 여러분. 자,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ERP는 기능 및 일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1번이 답이네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올 때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 포커스가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끌고 왔었던 부분들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MIS가 있었죠. 그래서 그 MIS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된 게 ERP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ERP는 기능 및 일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취하지 않죠. 그래서 MIS가 기능 및 일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MIS에 대한 부분이시고 정보 시스템, 그리고 ERP는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취하죠.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요거랑 같이 가져가실게요. 지금 기능과 일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하다 보니 여기는 수직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ERP는 수평적으로 처리를 또 하고 있죠. 이것도 다른 점이에요. 같이 움직이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의 방식에서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ERP는 개방적이고 확장적이며 유연한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ERP 패키지는 어느 한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체적으로 자동 반영되어 통합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징이 뭔가요? 통합이라는 부분이죠. 통합. 그래서 중복 업무가 무엇되고 있다? 우리 배제되고 있다. 자,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지금 현재 확장형 ERP라는 부분이 기존에 무슨 부분이야?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사용했었다면 지금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ERP까지 가능하죠. 뭐 더존으로 한 예를 든다면 아마란스라는 ERP가 지금 현재 시판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아마란스가 실제 인터넷상에서 쓸 수 있는 웹버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최신 IT라고 하시면 일정의 부분에 구조가 정해지면 그 구조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방식들이 좀 많죠. 네, 우리 임대해서 쓴다는 부분.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생산, 판매, 인사, 회계 등 기업 내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오답 노트처럼 정확한 답으로 바꿔놓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기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자, ERP 도입의 성공 여부는 이것을 통한 업무 개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 이것은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의 극적인 개선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러분,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그럼 뭐라고 기억하셔라? 우리 BPR로 기억하셔라.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BPR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답은 그럼 몇 번이 되시는 거예요? 2번이 됩니다. BPR 문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내니까 잊어버리지 마실 것.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ERP 구축 절차의 구축 단계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자, 구축의 단계는 4단계가 있고 그 중에 구축 단계라는 부분. 자, 구축 단계는 세 번째 단계죠, 여러분. 자, 모듈 조합화, 출력물을 제시하고 패키지를 설치하고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 확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3번이 됩니다. 자, 패키지 설치는 무슨 단계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설계 단계이죠. 설계 단계.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 그리고 화면, 필드, 그리고 보고서 등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구현하는 방법은,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우리 커스터마이제이션이죠. 우리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지만 우리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우리 맞춰서 우리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맞춰주는 입맛에 맞춰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그런 걸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여지는 4번 문제도 항상 정해져 있는 문제세요. 이 부분은 보기도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ERP 구축 시 컨설턴트를 고용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은 4번부터 거꾸로 올라갈게요. 자, 컨설턴트는 편견이 없고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최적의 패키지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경험이, 소위 말해서 실제 이곳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업무를 진행해 봤거나 또는 컨설턴트 업무들을 여러 군데서 해보다 보니까 경험이 사실상 풍부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컨설턴트 얘기할 때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하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ERP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 실제 일을 하실 때 본인들 생각했던 그 시야만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컨설턴트 업무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의 시야는 없어요. 그래서 편견이 없다는 얘기가 등장하는 거고요. 맞는 표현이시고, 자, 세 번째, 숙달된 소프트웨어 구축 방법론으로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ERP를 구축했는데 구축했다면 ERP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ERP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컨설턴트라는 부분의 업무를 지원하는 또는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부분에 교육들을 시켜주시거나 또는 본인들이 일정 부분을 입력하면서 옆에서 보여주기도 하세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 또는 구축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ERP 기능과 관련된 필수적인 지식을 기업에 전달한다. 제가 3번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축 방법론 얘기했으니까요. 그와 관련된 2번 얘기도 같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ERP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연결돼서 프로세스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설명 모두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분, 프로젝트 주도권을 컨설턴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 컨설턴트에게 업무 진행에 대한 부분을 위임해서 같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주도권에 대한 부분을 위임하는 부분은 매우 위험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주도권은요, 기업이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컨설턴트의 도움 또는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실제 이 업무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또는 업무를 잘하는 우리 유능한 직원들로 누구를 TFT를 무엇해야 된다?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TFT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컨설턴트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올바르게 ERP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우리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명의 인원이 100개를 생산하던 공정에서 8명이 우리 100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공정이 개선되었다면 우리 노동 생산성은 몇 % 향상된 것인가? 단, 인원당 1일 노동시간은 항상 동일하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10명이었을 때 노동 생산성과 8명이었을 때 노동 생산성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저는 10명이었을 때 부분을 계산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노동 생산성은 우리 산출량을 투입량으로 나누어서 나오는 거죠. 그럼 10명이었을 때 노동 생산성은 우리 무슨 부분이요? 산출량 몇 개가 있다? 100개가 있죠. 자, 그리고 투입은 얼마가 있다? 10명입니다. 그럼 100을 15로 나눠주시면
뭐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1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명이었을 때 노동 생산성을 계산해 보시면 자, 100개를 생산을 했고요. 몇 명이 투입이 돼서 8명이 투입이 됐어요. 그럼 100 나누기 8 하면 우리 노동 생산성 얼마가 나온다? 12.5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10이었던 노동 생산성이 12.5로 우리 2.5가 향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2.5라는 건 10이었을 때 부분이시니까 얘를 1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 10으로 나눠주시면 0.025이고요. 거기다 곱하기 100 하시면 몇 %가 향상이 되었다? 25%가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체적으로 12.5에서 10을 빼라고 하면 왜 25%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2.5 곱하기 100 하면 250%거든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이게 1이 아니라 10으로 나와져 있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 늘었는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12, 지금 현재 12.5로 그러면 10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25%가 더 향상이 되면 12.5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25% 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 됩니다. 3번. 노동 생산성 향상 문제도 노동 생산성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수요 예측 기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될 것이다. 정량적 기법과 우리 정성적 기법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분해법, 델파이법, 패널 동의법, 판매원, 의견 합성법. 자, 2번부터 4번까지는 무슨 부분에 속한다?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에 속하고요. 분해법은 정량적 예측 기법에 속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 예측 기법은 시계열 분석법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시계가 돌아감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 자,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그리고 아리마법, 분해법, 확산모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가 모형 분석에는 회계분석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정량적 예측기법이고요. 정석적 예측기법은 2번부터 4번에 나와져 있는 부분에 뭐 시장조사를 추가하시거나 패널 동의법이라든지 수명주기 유치법 등을 추가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량과 정성을 구분해서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이시죠.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생산의 금년도 5월에 컴퓨터 판매 예측치의 금액은 24억 원이고요. 5월에 실제 판매 금액은 29억 원이었다. 자, 주식회사 생산의 6월에 판매 예측치를 단순 지수평활법으로 계산하면 몇억 원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평활 계수는 0.2다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러분 판매 예측치 몇 월 거 계산해달라? 6월이요. 그럼 6월에 판매 예측치는 누구 가지고 계산해달라고 했냐면 지수평활법. 자, 지수평활법은 지수평활 개수 또는 상수인 0.2 곱하기 자 6월의 전월은 5월이죠. 자, 5월에 판매 예측치는 24억. 그리고 실제 판매 금액은 29억입니다. 그러면 0.2에는 실제를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는 29억입니다. 그래서 29억 실제를 곱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우리 1 마이너스 얼마 해주시면 되시죠? 1 마이너스 0.2 그럼 0.8인 거죠? 자, 0.8에는 누굴 곱해주셔라? 전월에 판매 예측치인 24억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에 대한 부분을 곱해주셔라. 자, 이렇게 하시면 수치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우리 29억에 0.2 계산하시면 2918이 되고 2니까 5.8억이네요. 5.8억이 나오고요. 더하기 0.8에 곱하기 24억 하시면 얼마? 19.2억인가요? 네, 19.2억이 나와집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되신다? 우리 요거 더해 주시면 우리 25억인가요? 네, 25억 원이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몇 번의 답이 있나요? 3번의 답이 있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시죠? 그래서 지수평활법 계산에 대한 거 반드시 풀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생산 쪽 계산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류보다. 그래서 정확하게 풀어주세요. 자,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지문이 또 한가득이네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생산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에 A를 보니, 자, 액체, 기체 혹은 분말 성질을 가진 석유, 화학, 철강 등의 제품에 적용되고 있고요. 자, 즉, 한두 종류의 원자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정으로 이동되고 각 공정의 옵션에 따라 몇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자, 그럼 A에 해당되는 생산 방식은 흐름 생산 방식이죠, 여러분? 그죠? 플로우숍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흐름 생산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흐름 생산 방식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3번밖에 없어요. 흐름 생산 방식이.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두 번째 B를 보겠습니다. 항공기, 치공구, 가구, 기계장치 등 주문자 요구에 의한 생산 방식이고요. 자, 소량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공정의 구성이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주문한 부분에 맞춰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생산 방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 생산 방식이 됩니다. 됐을까요? 잡숍에 대한 부분. 자, 건물이나 교량, 배 등의 장소의 제한을 받으며 제품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재를 넣고 그 장소에 가야 되는 방식. 자, 자재 투입 및 생산 공정이 시기별로 변경되며 제조한다기보다는 구축한다는 개념에 가깝다.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생산 방식 몇 번에 있나요?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BOM의 종류를 묻거나 또는 생산 방식을 묻는 문제는 항상 병행하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총괄 생산 계획의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총괄 생산 계획과 관련돼서요. 우리 수요가 변함에 따라서 쓰는 전략, 하청이 있었죠. 자, 고용소 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재고 수준의 조정이 있을 수 있죠. 생산율의 조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구는 들어오지 않는다? 제품 품질 향상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꼭 기억합니다. 하청, 고용수준 변동, 재고 수준의 조정, 생산율 조정.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 자, 11번. 작업의 우선순위 고려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긴급률. 자, 긴급률이 가장 작은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납기 우선순위, 납기가 가장 긴박한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선입선출법, 마무리되어야 할 작업 시간이 가장 긴 작업 순서로 진행한다. 여러분, 선입선출법은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진행하자는 관점이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 지시가 내려간 부분에 지시일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시일이 가장 빠른 내려진 순서 중에 날짜가 가장 빠른 게 있겠죠. 그 순서대로 작업해라. 그래서 작업 지시가 내려진 순서대로 작업하는 걸 선입선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옳지 않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자, 최단 가공 시간.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짧은 과업을 먼저 처리해라. 답은 3번입니다. 3번. 12번 문제. 정량적 예측기법 중에 보기에 해당하는 용어를 예와 같이 영어 약어로 기입하시오. ERP처럼 써달래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자,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판매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상관 요인과 이동 평균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서 상관 요인이라는 건 현재 판매량에 몇 달 전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동 평균 요인이라는 건 예측치와 실제치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러분, 요건 뭘까요? 상관 요인과 이동 평균 요인으로 미래 수요 예측하는 건 우리 아리마입니다. 아리마. 그래서 우리 아리마 꼭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제가 3회 기출을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2회 기출에 똑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3회에 연속적으로 나왔다? 2회 때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럼 변별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출제하기도 하더라고요. 생산성 본부의 좀 특징이긴 합니다. KPC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아리마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보기 가로 안에 적합한 용어를 예와 같이 영어, 약어로 기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각 제품에 대한 생산의 시기와 수량을 나타내는 생산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MPS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영어 약어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ERP점 써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MPS라고 써야 되겠죠. 여기를 기준 생산 계획으로 쓰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MPS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생산 예정표에 의해서 결정된 생산량에 대해서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자, 우리는 이만큼 생산할게요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실제 작업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한 현재 인원과 기계의 능력을 고려하여 양자를 조종하는 기능. 그러니까 현우 능력을 보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었냐면 공수계획이었습니다. 공수계획. 자, 이 공수계획은 주관식으로도 되고 이렇게 사지선다로도 됩니다. 그래서 공수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현재 능력에 대한 조정 기능을 공수계획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와요, 여러분. 공수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자주 나와집니다. 그래서 14번은 2번.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정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공정분석 기후에 가시면 공정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가공공정도 있고, 운반공정도 있고, 검사공정도 있고, 정체공정도 있고. 자, 가공공정은 무언가를 투입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그래서 원재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의 위치에 변화를 주는 과정을 말한다. 여러분, 위치의 변화가 아니고요.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를 주는 건 우리 무엇에 대한 거로 가져가시라. 가공공정이 아니라 이거는 운반공정이 되는 거겠죠. 운반공정. 자, 두 번째, 원재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의 형상, 품질의 변화를 주는 과정을 말한다. 자, 형상과 품질의 변화를 주었다. 자, 우리 2번이 가공공정에 대한 부분이죠. 네, 이게 가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운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죠? 자, 세 번째, 검사 공정이네요. 자, 원재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이 계획의 차질로 체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이 부분은 무슨 공정이 될까요? 정체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정체 공정은요, 우리가 무엇이 있더라?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체류라는 게 있었고, 대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체 공정 얘기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원재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기다리는 상태. 그죠? 대기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4번은 맞죠. 네, 4번은 정체 공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체는 체류와 대기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내용을 봤더니 생산 일정을 나타내는 수평 라인과 예정된 시간에 대한 실제 작업 시간을 나타내는 수평 라인을 통하여 어떤 프로젝트가 작업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각 작업의 공정 시간 그리고 완료 시간 파악에 용이하다. 자, 지금 수평 라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수평인 거죠? 그러면 우린 시작을 해서 이만큼에 끝날 것 같아요 라는 부분 그리고 무슨 부분? 진짜로 진행돼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끝나면 이렇게 뒤를 막아주죠. 그래서 이렇게 막음선으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 요건 간트 차트죠 여러분. 네, 간트 차트. 그래서 수평 라인이라는 부분 근데 그 수평 라인이 예정과 실제 진행된 부분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모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답은 2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수 체감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반복 작업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이런 공수 체감 곡선은요, 작업을 할 때마다 무슨 부분이요? 우리 공수가 줄어드는 부분. 근데 이건 결론적으로 학습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실제 작업하는 부분의 시간이 처음에 할 때는
뭐 10시간이 걸렸는데 두 번째 할 때는 20%의 학습 효과가 생겨서 우리는 8시간 만에 작업을 끝냈다. 그 다음에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반복 작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반복 작업이 있어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비반복적인 부분은 공수 체감 곡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 작업에 적용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고요. 구태여 올바르게 고친다라면. 자, 일반적으로 수작업이 적을수록 아니죠. 자, 우리 공수 체감 곡선은 기계 작업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일하는 우리 무슨 부분이야? 수작업에 대한 부분이 공수 체감 곡선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수 체감 곡선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노동집약적인 부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계가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작업이 많을수록 체감률이 높아지죠. 적을수록이 아니라 많을수록이라는 부분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학습 주체와 상관없이 체감 비율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아니 여러분 학습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요거는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란 얘기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 주체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상관이 있고요. 체감 비율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오히려 감소하는 식의 관점들이 등장해야 되겠죠. 자, 노동 체감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비율만 얘기하면 뭐 증가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더 커진다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자, 노동 집약형이 기계 집약형보다 공수 체감이 빨리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옳은 건 4번입니다. 그래서 수작업이 많을수록 체감률이 높아지고 학습 주체에 따라 체감 비율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이라는 부분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칸반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칸반 시스템은 도요타식 생산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이죠. 자, 생산이 필요하다는 특정 신호에 의해서 우리 풀 시스템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기기 방식. 자,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도 작업을 진행한다. 여러분,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수요가 무엇해야?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발생해야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오더처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이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칸반 혹은 칸반 시스템은 소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작업을 진행합니다. 요거 이제 바꾸면서 4번이 자연스럽게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되었을까요? 이렇게 정리. 그래서 18번 문제에 우리 옳지 않은 건 3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공정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얘와 같이 생산 이렇게 한글로 기입해 달래요. 자, 이 기능은 계획 기능에 따른 실제 과정의 지도, 조정 및 결과와 계획을 비교하여 측정하여 작업 배정 등을 수행한다. 자, 계획 기능에 따른 실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기능이시냐면 통제입니다. 통제.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계획이 있고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부분? 감사 기능이 있다.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통제 기능은 계획 기능에 따른 실제 과정의 지도, 조정, 결과와 계획을 비교하여 측정해서 작업 배정을 수행하는 게 통제 기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보기 작업장에 대한 이용률을 계산한 값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숫자만 기입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용률에 대한 계산한 값이에요. 그럼 우리 이용률을 계산하시려면 실제 작업 시간과 이용 가능한 시간을 계산해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도 최근 들어서 아주 꾸준히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용률 계산을 꼭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용률은 실제 작업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요 부분을 누구로 나눠주시라?
저는 요거 좀 위쪽으로 다시 쓸게요. 실제 작업 시간을 이용 가능한 시간.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곱하기 100분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용 가능한 시간과 실제 작업 시간이겠죠? 자, 이용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셔라? 자, 여기 나와져 있는 거 갖고 계산하시는 거죠. 자, 교대는 4교대이고요. 그리고 우리 1교대 작업 시간은 4시간이고요. 주당에 일하는 일수는 5일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6대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를 실질적으로 6대를 돌리지만 불가동 시간이 96시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용 가능한 시간은 우리 어떻게 계산하시라? 자, 1일 4교대 곱하기 1교대 작업 시간은 4시간. 그리고 1일 작업 시간 4시간을 가지고 우리 1주 중에 며칠을 일한다? 5일. 그리고 요 4교대 돌릴 때 돌아가는 기계는 몇 대가 돌고 있다? 6대.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거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4, 4, 16에 5를 곱해 주시고 6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 시간은 몇 시간이 된다? 480시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용 가능한 시간은 480인데 그 중에 실제 작업한 시간은 우리 이용 가능 시간 480시간에서요. 우리 기계를 돌리지 않은 시간, 불가동 시간 누구요? 96시간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96시간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작업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480-96 하시면 384시간이 됩니다. 자, 요 두 개를 계산해 요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실제 작업 시간은 384시간이고 이 부분을 480시간으로 무엇하셔라? 나누시라. 그리고 곱하기 100분율을 하셔라. 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더라? 여러분 384 나누기 480 곱하기 100 하시면 80%가 나오나요? 80%. 그래서 답은 80%라고 쓰시면 되시고요. 되셨을까요? 자, 숫자만 기입해달라고 했으니까 80이라고만 쓰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자, 21번 문제 볼게요. 자, 작업장의 작업 시간이 보기와 같을 때 라인 밸런싱의 효율은 얼마인지 숫자만 기입하시오. 단 각 작업장의 작업자는 모두 한 명이래요. 자, 지금 작업장은 총 몇 개가 있고요? 4개의 작업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자, 2분, 10분, 5분, 3분 다 더하면 얼마가 되시나요? 우리 20분이 되네요. 네, 그래서 20분의 총 작업 시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에로 공정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사이클 타임의 가장 긴 시간은 10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인 밸런스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셔라? 자, 이 효율을 계산하실 때는 작업 시간의 합이죠. 2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자, 요거 다 더했더니 20분인 거죠. 자, 그 20분을 우리 작업장의 수 4 곱하기 사이클 타임 10으로 곱해서 나누기랍니다. 그래서 20 나누기 40 하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곱하기 100분율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시나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은 여러분 20을 40을 나누면 절반이잖아요. 2분의 1 값이죠. 그래서 우리 효율은 50%가 됩니다. 자, 여기서 숫자만 기입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을 기록하실 땐 5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50. 그래서 마무리. 자,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비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내용을 봤더니요. 물품 수송비, 하역 비용, 입고 비용, 통관료, 검사 시험비.
자, 여러분 이거는 모두 다 사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온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발주서를 주는 시작하는 시점부터 실제 입고될 때까지 모두 다 제반되는 비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만드는 건 아니니까 생산 준비 비용은 아니고요. 우리 구매 발주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보기의 내용은 4번. 그래서 대체적으로 생산 준비 비용이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기계 유유 비용이라든지 직접 노무비라든지 우리 사무 처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재고 유지 비용은 자본 비용이라든지 우리 창고를 빌려 쓰는 부분 또는 우리 재고에 대한 감모 손실에 대한 부분, 감손비라고도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그런 비용들이겠죠. 그래서 창고에 대한 보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고 유지 비용, 그리고 생산 준비 비용은 우리 생산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부분. 근데 사무 처리비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안에서 내부적인 업무를 또 보셔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22번의 답은 구매 발주 비용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볼게요. 자, EOQ 경제적 주문량 모형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 자체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 수요량과 조달 기간이 확정적이에요. 그쵸? 이건 안 바뀝니다. 그래서 확정적 모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량과 조달 기간이 확정적이다. 자, 구매량에 따라 단위당 구입 가격이 변동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적 주문량 계산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매량에 관계없이요. 단위당 구입 가격은 무엇하다? 일정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입 가격은 일정하다. 자, 세 번째, 단일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 개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단일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재고 부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부족 비용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래서 부족은 없다라고 볼 거고요. 재고 유지비는 구입량의 증가와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맞죠. 네. 유지 비용은 재고량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보관료도 더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교재에 나와져 있는 거에서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EOQ, EPQ의 우리 모형과 관련된 가정 부분이 있죠. 그 문제입니다. 자, 24번 문제. 자, MRP 산출을 위한 우리 입력 요소로 옳지 않은 것. 자, MPS 입력 요소, MRP 입력 요소, CRP와 관련된 부분들. 자, 이번엔 MRP네요. 자, MRP 입력 요소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MRP를 전개하려면 우리 누가 있어야 된다? MPS 정보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 생산 계획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는 누가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이 BOM 정보를 가지고 오겠죠. 자, 그리고 창고에 재고가 있니 없니 이런 거 관리하신 부분. 그래서 우리 인벤토리 레코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BOM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IRF라고 하는 인벤토리 레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RP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MPS 정보를 기준으로 BOM에 대한 걸 가지고 무엇하겠다? MRP 계산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언제 입고가 될 건지 안전재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 보여준 게 MRP였죠. 인벤토리 레코드. 그래서 1번부터 몇 번이요? 4번까지는 입력 요소가 맞고요. 그리고 EPQ라고 하는 경제적 생산량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 요소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공급망 관리 SCM의 세 가지 주요 흐름으로 옳지 않은 것. 세 가지 주요 흐름이니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보 흐름, 인포메이션, 재정, 그리고 제품 서비스 흐름. 인적 자원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딱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자, 26번. 자, 보기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그 보기는 S사의 EOQ라고 되어 있고요. 자, S사의 EOQ는 몇 개인지 숫자로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서 봤더니요. 자, 부품 S사의 연간 소유량이 5,000개이고요. 1회 주문 비용은 40원. 자, 개당 가격이 5,000원이며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율은 20%이다. 그러면 0.2라는 얘기죠. 그러면 EOQ 계산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 우리는 EOQ라고 해서 경제적 주문량 계산하는 공식. 자, 2 곱하기 연간 수요량이요. 자, 우리 수요량은 몇 개? 5,000개. 자, 그리고 곱하기 누가 들어와야 되나요? 1회 주문 비용. 그래서 40원을 곱해 주시고요. 자, 요 부분을 누구로 나눠주시면 된다? 우리 구입하는 가격이요. 구입 단가 5,000원. 자, 곱하기 재고 유지 비율은 0.2.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셔서 노트 씌워서 EOQ를 계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2 곱하기 5,000 거기에 곱하기 40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 계산하신 수치가 나올 거고요. 그 수치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온다? 우리는 20이 나와지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시고요. 5,000에 2니까 얘는 1,000일 거고요. 요거 계산하시는 부분들 큰 문제 없으시죠? 연간 수요량이 5,000개, 1회 주문 비용 40원. 그리고 개당 가격은 5,000원. 재고 유지 비율은 우리 20%. 그래서 그거 계산하시면 우리 수치를 계산했더니 2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몇 개인지 숫자로 입력해 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20이라고 쓰시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27번 문제 가볼게요. 자, 27번 문제는 자재명세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자재명세서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 요 그림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자재명세서가 이미지와 같은 구조를 가질 때 제품 K. 자, 제품 K는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품 K에 대한 부분. 자, 제품 K의 주문량이 몇 개? 4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는 4개를 생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품 D의 총 소유량을 구하고 숫자만 기입해달래요. 자, 지금 부품 D의 총 소유량 계산. 자, 이미지의 자재 명세서 가로 안의 숫자는 상위 품목 1단위를 구성하기 위한 해당 품목의 수량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A, B, C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D, F 이렇게 해서 쭉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수준 0은 LLC 0수준이겠죠. 그리고 1수준, 2수준, 3수준으로 내려오는 게 하위 수준이고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건 우리 무슨 부분? D의 총 소유량을 계산해달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렇게 보여진 화면에 왼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준 2수준에 있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었던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할게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제품 K를 4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A는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A하고 관계되어서 누가 등장이 돼야 될까요? 우리 D가 들어와야 되겠죠. 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3.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떤 걸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6이고 4 더하면 곱하시면 24개가 나와집니다. 더하기. 자, 그리고 B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B에서 2로 내려오고요. 2에서 D로 내려오는 부분. 자, 그럼 요 부분은 4 곱하기 1 곱하기 우리 2는 2개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D도 2개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16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자, 더하기. 자, 그 다음 C 쪽으로 내려와져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4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C는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C는 G가 3개가 필요합니다. G는 3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D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요 부분도 4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시나요? 36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4 더하기 16 더하기 36 하시면 D에 대한 총 소유량은 몇 개가 필요하다? 76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숫자만 기입하라고 했으니까 76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자재명세서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근데 나온 부분은 우리 계산기만 잘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암산이 가능한 문제들이 많죠. 네, 숫자를 아주 복잡하게 주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2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 지문이 또 A, B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A를 보았더니요. 생산량 증대에 따라 반장이 품질 검사 및 작업 감독을 동시에 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품질 검사만을 전담하는 담당자에 의한 품질 관리 시대. 자, 우리가 이 품질 관리와 관련돼서 여러분 변천이 있었죠. 발전 단계. 그런데 우리 원래 반장이 검사를 했었는데 자동화가 되면서 이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스펙션 하는 직원을 아예 따로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사자가 아예 별도로 있는 거죠. 작업자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자가 아예 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QC라는 직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검사자에 대한 우리 검사자에 대한 품질 관리 시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검사자가 들어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생산부서 내에 품질 담당자가 품질 관리를 전담하는 기존의 형태를 벗어나 기업 전체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하여 모든 부서의 품질 양상과 우리 연관하여 제고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 자, 일단 검사자 품질 관리가 들어가는 건 2번과 3번이 있고요. 우리 1번과 4번은 탈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부분. 여러분 총체적으로 다 들어와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기업 전체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서 모든 부서의 활동과 품질 향상과 연관하여 제고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했어요. 다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건 무엇으로 들어가신다? 종합적 품질 관리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종합적 품질 관리.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 자, 요렇게 내는 문제는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주 안 나왔던 문제는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패턴도 출제를 했네요. 자, 2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측정치의 유형 중 개수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개수치, 계량치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자, 개수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 측정치이다. 자, 통계적으로 정규 분포와 같은 분포 형태를 취한다. 자, 불량품의 개수, 단위당의 결점수와 같이 셀 수 있는 측정치를 말한다. 자, 측정기구로 측정 가능하며 측정치를 그대로 품질 자료값으로 사용한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요. 데이터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통계적 자료를 봤더니 정규 분포와 관련된 분포 형태를 취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측정기구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측정치가 그대로 품질 자료값을 사용하는 부분 1번과 2번과 4번에 대한 부분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계량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계량치. 개수치는 셀 수 있다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셀 수 있다의 관점. 그러다 보니까 분량의 개수가 몇 개이고 결점수가 몇 개이다. 이런 식의 관점들. 그래서 지금 3번에 대한 부분이 개수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계량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번, 2번, 4번을 하나 끼워넣기 해서 뭐로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량치가 아닌 거를 찾아라, 계량치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량치, 개수치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내용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개수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규 분포 하나만 가져가진 않죠. 그래서 이항 분포나 또는 포화순 분포가 같이 써져요. 그래서 그것도 좀 달라요. 그래서 통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분포들을 봤을 때 정규 분포를 갖는 건 계량치, 개수치는 우리 이항 분포와 포화순 분포를 또 가지고 있다. 또 양분이 되더라는 거죠.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샘플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괴 검사의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바람직하다. 이런 파괴 검사니까요. 그죠? 파괴 검사는
우리 검사를 진행하면 더 이상 쓸 수 없다예요. 비파괴 검사는 검사를 하고도 그거 쓸 수 있다. 판매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파괴 검사를 전수 검사하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다 못 쓴다가 되니까. 그래서 샘플링 검사가 바람직한 게 맞죠. 자, 검사 항목이 많거나 절차가 복잡할 땐 샘플링 검사가 유리합니다. 자, 검사 항목이 적거나 복잡하지 않을 때는 전수 검사가 유리한 거고요. 자,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합격품 중에 부적합품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가 맞죠. 자, 샘플링 검사는 부적합품의 합격으로 인한 비용이 전수 검사 비용보다 더 클 경우에 유리하다. 자, 여러분, 지금 샘플링 검사의 부적합품이 합격으로 인한 비용이 전수검사 비용보다 더 클 경우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샘플링 검사는 부적합품의 합격으로 인한 비용이 전수 검사 비용보다 클 경우가 아니고요. 작을 경우에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작을 경우에 유리하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4번. 그래서 요것도 올바르게 고쳐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31번입니다. 이제 주관식 문제. 보기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기입하시오. 자, 보기를 가서 봤더니, 자, 이 경영은 모든 프로세스의 품질 수준이 이것을 달성하여 분량률을 3.4 ppm 또는 결합의 발생수를 3.4 dpmo 이하로 하고자 하는 기업의 품질 경영 전략이다. 여러분 3.4 ppm, 3.4 dpmo가 나오면 무엇이다? 6시그마죠. 그래서 6시그마 경영은 모든 프로세스의 품질 수준이 6시그마를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답은 6시그마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시그마. 32번입니다. 자,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기입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기 내용을 가서 봤더니요. 계량형 관리도는 품질 특성이 무게, 길이, 인장 강도 등과 같이 연속적인 값을 갖는 계량치로 나타날 때 쓰인다. 자, 이 관리도는 공정 분상, 즉 공정의 변동폭을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변동의 폭을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 자, 무슨 관리도이다? 우리 범위와 관련된 관리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R 관리도.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우리 R 관리도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영문 알파벳 그냥 R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기출문제 3회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물류와 생산을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은 단답형의 문제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생산 쪽 접하실 때 이제 계산 문제나 그런 게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시는데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거만 잘 가지고 가시면 이론 때문에 꽈락이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네, 그렇진 않을 거니까 조금 힘드신 분들은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출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